오히려 원본 문제보다도 조금 더 아쉽게,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변형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존재했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창 시험을 보고 있을 시기에 저는 이제 수학 시험이 끝나서 이렇게 분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시험 기간 사이에 10월 3일 개천절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시 공휴일까지도 지정이 돼버려서 중간중간 쉰 날이 있어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기간이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8일, 굉장히 중간고사인데도 굉장히 긴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재밌게 놀고 오시고요, 이번 주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 시청할 때 잠깐 짬 내서 요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고사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내가 이렇게 대비해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시면서 요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 중간고사 실제 시험을 한눈에 조금 볼 수 있게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 왔는데요. 이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금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1학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부교재에 해당하는 올림포스 유형편과 그다음 스프링노트를 학교에서 사용하죠. 그 두 개의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단답형 마지막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 난이도 상 문제도 역시나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냐면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한 문제, 그리고 집합 단원에서 2문제, 명제 단원에서는 근데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제인데 마침 단원도 3개야. 그러면 어떻게 단원별로 한 문제씩 출제를 해서 조금 밸런스를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그다음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3문제가요, 한 문제는 스프링노트에서, 그다음 한 문제는 부교재에 해당하는 올림포스 유형편에서, 나머지 한 문제는 부교재나 스프링노트가 아닌 곳에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 최상위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부교재랑 올림포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조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총평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1학기 때랑 유사하거나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쩔 수가 없었냐면 우리 부교재가 올림포스 유형편이잖아요. 수학 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그래도 올림포스 유형편이 많이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 좋다라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실려 있었거든요. 특히나 그 가장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고난도 파트, 거기에 있는 문제들, 이 문제도 괜찮다라는 문제가 수학 상일 때는 문제들이 꽤 괜찮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수학 하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집합 명제까지만 물론 반영되긴 했지만요, 집합 명제 단원의 문제들이 전부 다 너무 조금 평이하지 않았나, 고난도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도 좀 평이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부교재가 그렇게 평이하다 보니까 부교재를 반영해서 조금 많이 출제를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난도 문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제가 꽤나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는 부교재에서, 한 문제는 스프링노트에서, 한 문제는 그 두 개가 아닌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를 실제로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재랑 스프링노트의 반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아쉬운 표현들이 조금 존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래도 부교재나 스프링노트의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계문항이 있을 텐데, 연계문항을 이제 조금 바꿔서 출제를 했을 텐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원본 문제보다도 조금 더 아쉽게,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변형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존재했다라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들은 뒤에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문항별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왼쪽에는 원본 문제를, 오른쪽에다가는 연계 문제를 띄워 드릴 건데요. 두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얼마나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 얼마나 다르게 변형되어서 나왔는가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dn't know what I wanted to do, so I took the LSAT and then just like that got accepted at Glendale U. Everyone said it was a real safe bet, a prestigious and lucrative vocation, so I set out on a journey to become an attorney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But here's some free advice I'm giving when it comes to deciding what to do for a living. Don't be a lawyer, don't do it. Quickest way to ruin your life. Don't be a lawyer. Not worth it. It'll leave you dead inside. The job is inherently crappy. That's why you've never met a lawyer who's happy. It's a guaranteed soul destroyer. Don't be a lawyer. Law school debt, daily regret. Is that what you dreamed of as a kid? Or did you hope one day that you'd find a way to spend 4 years working on a pharmaceutical company's merger with another pharmaceutical company? Your only expertise is running up fees, speaking legalese like a dick. But it's not too late to avoid this fate. Find any other job to pick. Sure, your parents might think you're a failure, but no one's ever said, first let's kill all the tailors. Don't be a lawyer. I'm serious, it really, really sucks. Don't be a lawyer. No one you work with looks like Ally McBeal. There are so many other professions that don't turn you into Jeff Sessions. Just say no to the lawyer employer. No, don't be a lawyer. 네, 세 번째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그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볼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왼쪽이 실제 문제고 오른쪽이 연계 문항인데요. 역시나 이 연계 문항, 이 문제를 변형을 하면서 출제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파트, 요 발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근데 원본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명제에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원본 문제에서는 사실 물어보고 있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제의 부정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그 부정이 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명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이란 발문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어떤 혹은 모든이란 표현이 들어갔을 때 그 명제의 참거짓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변형 문제, 실제 내신 문제를 살펴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죠. 어떤 혹은 모든이란 발문이 표현된 명제의 참거짓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딱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 조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를 줄여서 출제를 해서 저는 굉장히 첫 번째로 아쉬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문제에 박아 놓았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박스 안에 명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줄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문제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에 대놓고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줘버렸어요. 사실 저 발문이 없었다면 이 문제 생각보다 실수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요소인데 그거를 땅 하고 줘서 막아버리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단답형 7번 문제인데요. 역시나 왼쪽이 내신 문제고 오른쪽이 이제 연계문항 원본 문제에 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도 역시나 제가 그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문제인데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면 일단 원본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원본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키는 건 결국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저 분수, 저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점 P, A, B랑 점 Q'이라고 부를게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고 첫 번째 생각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점 Q',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였죠. 얘는 점 Q, C, D네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구나 라는 두 번째 생각.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 위에 Q'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이러한 3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내신 문항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런 사고 과정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줬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원 C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이라고 해놓고 거기 위에 점을 C, D라고 주고 그 다음 구하라고 시킨 게 A 빼기 C분의 B 빼기 D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PQ의 그냥 기울기예요. 이러한 사고 과정을 사실 바꾼 문제잖아요. 연계 문항이어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문제보다도 더 물어보는 것들을 더 쉽게 물어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요 문제도 사실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요 사고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거를 다 그냥 정답으로 문제에서 던져줘서 사실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물어보고 있는 걸 더 쉽게 제시하고 있는 느낌? 그런 문제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14번인데요. 얘는 표현이 조금 아쉬웠다라기보다는 14번이고 배점도 4.7. 그러니까 난이도가 꽤 있어야 되는, 왜냐면 객관식 후반부에 배치한 문제잖아요. 난이도가 꽤 있어야 되고 실제로 배점도 꽤나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요 문제를 왜 14번 여기다가 박아놨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 위에 원이 원점 0,0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0 대입하면 16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 K제곱이다 라는 등식이 탄생을 하고요. K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K제곱은 16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했으니까 산술기하의 부등식을 적용을 하면 바로 나오는,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펜을 대지 않아도 암산으로도 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에 배치를 해서 왜 굳이 요 높은 점 배점을 깔고 여기에 배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아쉬운 점이었다면 이제 아쉬운 점이 아니라 실제 문제, 조금 좋은 문제들,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앞에서 표에서 관찰했듯이 부교재나 혹은 스프링노트, 연계 문제가 아닌 그러한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가 된 그러한 문제라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아마 난이도 있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까딱 생각을 잘못하면 결국 원소를 전부 다 구해서 세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푸는 거라기보다는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킨 건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게 시키고 있으니까 결국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결국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BK랑 CK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이 나와 있네요.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그 교점을 활용해서 K가 얼마일 때 교집합이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꽤나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했던 단답형 7번인데 이 문제도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올림포스 유형편 변형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존재하긴 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공통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학기 때 사실 이제 원의 방정식이 기말고사로 들어갔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아마 까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떠올랐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공통접선 구하는 과정이 기억이 안 났다면 이 문제를 못 풀었거나 아니면 되게 힘들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거 제가 두 번 넣었네요. 넘어갈게요.
아이구나, 내가 뒤로 눌렀구나. 미안해, 죄송합니다. 마지막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있었는데요. 괄호 1번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괄호 2번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1번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C를 이제 C1부터 Cn이다. 이렇게 두고 이제 원소의 합을 구하게 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되냐면 원소의 합을 일일이 다 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집합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집합을 다 찾고 덧셈을 다 일일이 해서 그 수많은 그 숫자들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집합이 몇 개인가 그 개수를 구해서 곱셈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스프링 노트에 실려있는 문제의 변형 문제인데요. 그 스프링 노트에 실려있는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때 이 문제까지도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학습이 조금 열심히 성실하게 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정답을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석들에 맞춰서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전 학생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교재랑 스프링노트 반영률이 높은 시험이다 보니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부교재 연계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출제되는, 그냥 숫자만 바꿔서 아이디어는 그대로 차용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연계를 보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아이디어만 차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변형돼서 고난도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부교재랑 스프링노트를 굉장히 열심히 보는 것이, 단순하게 풀어냈어 끝 요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만 차용해서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풀어낼 수 있게 그런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교재랑 스프링노트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1등급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교재랑 스프링노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히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난이도 상의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한 문제는 올림푸스 유형편, 부교재 변형 문제, 두 번째는 스프링노트 변형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아닌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등급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문제까지 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순열과 조합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를 살펴보시면 이제 함수랑 순열과 조합,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을 텐데요. 물론 절대적인 난이도는 함수 파트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순열과 조합,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원인데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뭐 순열 혹은 조합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절대적인 개념의 난이도에 비해서 푸는데 틀려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단원입니다. 아무래도 개수를 세는 단원이고, 그래서 어떻게 잘 묶어서 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까딱 잘못 묶어도 틀리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난이도에 비해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단원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을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많은 문제풀이를 하고 본인이 그 문제를 틀렸을 때 모범 답안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법대로 끝까지 정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그래서 많이 풀고 많이 고쳐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순열과 조합을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꾸준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맡고 있는 한가람고 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1 한가람고 반 같은 경우에는요, 개강일이 10월 9일 수요일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그때 개강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 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 시간과 토요일 오전 시간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재는 제가 자체 교재로만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재에 계속 버벅거려 죄송해요. 자체 교재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문제들은, 자료들은, 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자체 교재를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 복습 및 마무리, 그리고 개인별 시중 문제집을 풀어오는 게 이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 검사를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수업 외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내신 대비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건데요. 실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기출 시험지를 가지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는 반 평균과 학생들이 맞은 점수, 그 다음에 그날 수업했던 내용까지 포함돼서 문자로 전송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제가 한가람고 반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이죠. 이 시간대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클리닉 때 무엇을 하느냐? 제자리에 저 아니면 조교님이 항상 앉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질문이 꼭 필요할 텐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1회 최소 3시간 의무 참석을 하게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에 오래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우리가 토요일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집이 조금 거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수업 끝나고 남아서 클리닉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클리닉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물론 공부 시간도 충분히 조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개인적인 1대1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